475년. 와, 정말 긴 시간이죠. 이 기나긴 고려 왕조의 역사를 과연 5분 만에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인다고요? 오늘 고려라는 거대한 역사를 관통하는 딱 하나의 핵심 흐름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475년 역사를 어떻게 5분 안에? 이 질문이 사실 오늘의 핵심이죠. 그냥 왕이 누구였고 무슨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줄줄 외우는 방식으로는 절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바로 권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고려시대는요, 누가 힘을 가졌는지, 그 지배 세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딱 파악하면 그 복잡했던 역사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자, 그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여행할 로드맵입니다. 고려는요, 맨 처음 호족에서 시작해서 문벌귀족, 그 다음 무신, 그리고 권문세족, 마지막으로 신진사대부에게로 권력이 차례차례 넘어갔어요. 딱 이 5단계만 따라가면 475년의 역사가 진짜 한눈에 쫙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주자, 바로 호족입니다. 그때가 정말 혼란스러운 후삼국 시대였잖아요. 각 지방에서 내가 짱이다 하던 이 강력한 호족들을 과연 어떻게 하나로 묶어냈을까요? 고려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고려의 기틀을 다진 건 바로 초반에 이 3명의 왕입니다. 태조 왕건은 일단 호족들을 잘 다독여서 나라를 안정시켰고요. 그 아들 광종은 이건 진짜 혁명적이었는데 노비안 건법이랑 과거제를 통해서 왕의 힘을 어마어마하게 키웠어요. 그리고 성종대에 와서는 유교를 통치 시스템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라의 체계를 완성했죠. 이 세 왕이 각각 뭘 했는지 구분하는 거, 이게 고려사를 이해하는 진짜 첫걸음이에요. 자, 이제 왕권이 좀 안정되니까 새로운 권력층이 등장합니다. 대대로 과거에 합격하거나 아니면 좋은 가문이라는 배경만으로 관직을 싹쓸이하던 집안들, 바로 문벌 귀족의 시대가 열린 거죠. 이때가 고려의 최전성기, 황금기라고도 불리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외부에서는 끊임없이 침략을 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문벌귀족 시대를 이해하려면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이 두 기구는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는 없는 고려에만 있었던 아주 독특한 회의 기구예요. 높은 귀족들이 여기 모여서 국방 문제부터 법 만드는 것까지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다 결정했던 거죠. 근데 이름 한번 보세요. 식목도감. 한자만 딱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왠지 식목일처럼 나무 심고 숲 가꾸고 그런 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식목도감은 나무랑은 1도 관련이 없어요. 실제로는 법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하던, 그러니까 오늘날의 국회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고려 귀족 정치의 핵심이었죠. 이거 정말 많이 헷갈리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벌 귀족 시대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밖으로는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북쪽에서 거란족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엔 여진족, 그리고 결국에는 몽골까지. 정말 파도처럼 밀려왔죠. 하지만 고려,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거란이 쳐들어왔을 땐 서희가 말로 단판을 지어서 오히려 땅을 얻어냈고 강감찬 장군은 귀주대첩에서 아예 박살을 내버렸죠. 또 여진족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윤관이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맞서 싸웠고요. 정말 대단한 인물들 덕분에 고려가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신들만 너무 잘 나가니까 칼 쓰는 무신들의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터져버립니다.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이때부터 무려 100년 동안 무신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열립니다. 권력의 흐름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는 순간이죠. 하필이면 이 무신 정권 시기에 고려는 역사상 최강의 제국 몽골과 맞닥뜨립니다. 무신 정권은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무려 30년 넘게 버텼어요. 이때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달라는 마음으로 만든 게 바로 그 유명한 팔만대장경이고요. 결국 정부는 항복했지만 특수부대였던 삼별초는 끝까지 인정 못한다면서 제주도까지 내려가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전쟁이 끝나고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좀 슬픈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원나라 세력을 등에 업고 온갖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는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해요. 이들이 바로 권문세족입니다. 자, 이렇게 암울한 시기에 해성처럼 공민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나라로부터 우리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정말 과감한 개혁을 시작해요.
친원파 숙청하고 빼앗겼던 땅도 되찾아오고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땅이랑 노비를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려고 했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의 이 개혁은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권력의 흐름이 드디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듭니다.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면서 힘을 키운 새로운 세력, 네, 바로 신진 사대부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차례입니다. 이 신진 사대부는요, 권문세족하고는 결이 완전히 달랐어요. 빼기나 가문이 아니라 오로지 과거 시험, 자기 실력으로 관직에 오른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무기로 썩어빠진 고려 사회를 뿌리부터 뜯어 고치려고 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는요, 당시에 만들어진 책만 봐도 딱 보여요. 예를 들어 잘 나가던 문벌귀족 시대에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아주 이성적이고 유교적인 관점에서 쓴 공식 역사서예요. 반면에 몽골한테 시달리던 힘든 시기에 승려, 이련이 쓴 삼독유사는 우리 민족의 신화나 전설 같은 걸 담아서 우리도 대단한 민족이다 하는 자부심을 막 불어넣으려고 했죠. 우리가 아는 단군 신화 이야기도 바로 이 삼국유사에 처음 나옵니다. 고려의 국교였던 불교에서도 이런 시대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고려 중기의 의천이라는 스님은 경전 공부, 즉 이론을 중심으로 불교 종파들을 하나로 합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신정권기의 진울이라는 스님은 그것보다는 개인이 직접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시기에 고려가 인류 역사에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깁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 직지심체 요절을 만들어낸 거죠. 서양의 구텐베르크보다 무려 78년이나 빨랐던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진짜 유용한 꿀팁 하나 드릴게요. 나중에 박물관 갔는데 우리나라 지도처럼 생긴 은덩어리, 활구라는 걸 보셨다? 그럼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무조건 고려시대 유물입니다. 오직 고려시대에만 썼던 고액 화폐거든요. 완전 치트키죠? 자, 다시 권력 이야기로 돌아와서 고려 말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신진사대부. 이들은 머리는 있었지만 힘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홍건적이나 왜구를 물리치면서 스타로 떠오른 신흥 무인 세력, 바로 이성계와 손을 잡습니다. 개혁을 위한 브레인과 힘의 만남이었죠. 결국 호족에서 시작해서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을 거쳐 마침내 신진 사대부에까지 이어진 이 거대한 권력의 흐름은 475년이나 버텨온 고려라는 왕조를 역사의 저편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전혀 다른 설계도를 가지고 새로운 나라, 바로 조선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